서울 외곽 낡은 공장지대의 끝자락. 날카로운 겨울바람이 철제 담장을 때리며 울고 있었다. 그날 오후 늦게 해가 서쪽으로 지고 있을 무렵 한 노인이 조용히 공장 뒷문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어깨에 맨 청아방은 해지고 누더기처럼 기워져 있었으며 그녀의 발걸음엔 오래된 세월이 무겁게 얹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김정희. 그러나 이 공장에서 그 이름을 아는 이는 이제 아무도 없다. 몇십 년 전 이곳의 설립자이자 기술 하나로 회사를 일으켜 세운 김 대표라 불리던 여인. 강단 있는 눈빛, 날카로운 판단력, 거침없는 추진력으로 수많은 직원들을 이끌던 리더였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청소부란 이름으로 돌아왔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뒷문을 지키던 경비원 장경수는 의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이 추운 날 이런 차림으로 청소일 하겠다고요. 김정희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손에 쥔 송을씨 이력서를 내밀었다. 떨리는 송을씨엔 야간 청소 가능, 휴일 근무 가능, 청소 경험 다수 라는 간단한 문장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장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지하 창고 비어있으니 거기부터 청소해봐요. 라 팀장한테 보고하고 그녀는 한마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창고 쪽으로 향했다. 지하 창고. 습기 찬 콘크리트 냄새와 오래된 기름때 먼지쥐 오줌 냄새가 뒤섞인 공간. 누구도 오래 머물고 싶어 하지 않는 곳이었다. 형광등 몇 개만이 깜빡이는 그 어둠 속에서 김정희는 조용히 청소도구를 꺼내 들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무릎은 굽었지만 움직임은 단호했다. 창고 벽면엔 부식된 철제 기계들이 줄지어 있었고 바닥엔 누군가 흘리고 간 엔진오일 자국이 얼룩져 있었다. 김정희는 묵묵히 그 오염된 바닥을 천천히 닦아내기 시작했다. 때때로 그녀는 고개를 들어 창고 벽 높은 곳에 있는 작은 유리창을 바라보았다. 유리 너머로 보이는 본사 건물의 불빛. 그곳엔 그녀의 아들 민도현 사장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떨려왔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를 기억하지 못해도 상관없었다.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어머니로서 설립자로서 무너져가는 회사를 지키기 위해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고 있었다. 며칠 전 오래전부터 함께했던 가사 도우미 박인숙 아주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정희씨 큰일이야. 도연이 주변에 수상한 사람들이 있어. 아마 내부 사람이야. 누군가 자리를 노리는 것 같아. 그 한마디에 김정희는 다시 돌아왔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게 그녀는 가방 속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냈다. 스크린은 깨져 있었지만 녹음 기능은 여전히 작동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녹음 버튼을 누르고 구석진 선반 아래로 그것을 밀어 넣었다. 그날 밤 회사의 기름때 가득한 바닥을 쓸고 있던 여인의 눈빛은 차가운 겨울보다 더 맑고 단단했다. 아무도 그녀를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모든 것을 듣고 보고 기록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아주 조용한 전쟁이 시작되었다. 김정희가 지하 창고에서 바닥을 닦고 있을 때 위층 본사 건물엔 불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무채색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퇴근을 서두르는 가운데 누구 하나 지하의 낯선 노인에게 시선을 주는 이는 없었다. 그녀는 그 익숙한 무관심 속에서 더욱 확신을 가졌다. 자신의 정체는 여전히 감춰져 있다. 하지만 오래 걸리지 않았다. 첫 번째 균열은 생각보다 빨리 다가왔다. 어이 거기? 청소부 아줌마.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지하 복도를 가르며 날아왔다. 김정희가 고개를 들자 검은 셔츠에 짙은 화장을 한 중년 여성이 높은 굽 구두 소리를 내며 다가왔다. 내 이름은 장세진, 서부 운영팀장이다. 이 구역은 내 구역이야. 뭐든 빠르게 깨끗하게. 말없이. 알아듣겠어. 말투는 명령처럼 날카로웠고 표정은 한치의 여유도 없었다. 김정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은 순종 같았지만 실제로는 관찰이었다. 그녀는 장세진이라는 인물을 이 회사 내부 권력 구조의 첫 퍼즐 조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면서 김정희는 공장의 내부 공기 속에 스며들었다. 누구보다 조용히 누구보다 넓게. 복도에서 휴게실에서 회계실 문틈 사이로 그녀는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수첩에 기록했다. 고요하지만 날카로운 정보의 바늘들이 하나둘 엮이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철제 문틈 사이로 이상한 기척이 들렸다.
아이고, 아줌마, 잠깐만요. 기계 수리 담당자 박찬수 사람 좋은 얼굴에 늘 허둥대는 청년이었다. 무거운 화학물질 통 2개를 끌고 가다 하나를 놓칠 뻔했다. 김정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닥에 손을 뻗어 통이 넘어가는 걸 막았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찬수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 평범한 장면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뭐 하는 거야? 여긴 물건 놔두는 데가 아니야. 장세진 팀장의 고함이 다시 터졌다. 그녀는 박찬수를 노려보며 말했다. 이 통 떨어졌으면 누가 책임질 건데? 너 아니면 이 청소부. 박찬수는 고개를 푹 숙였다. 김정희는 아무 말 없이 땅만 바라봤다. 그 순간 장세진의 눈이 김정희를 스치고 지나가며 묘한 불쾌감이 서렸다. 마치 이 노인 뭔가 수상하다는 직감이 피어나는 듯했다. 김정희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손에 든 오래된 핸드폰을 조용히 열었다. 낮 동안 녹음된 소리들, 장세진의 모욕적인 발언, 박찬수의 말, 그리고 사무실 복도에서 들은 또 다른 이름들 모두 저장되어 있었다. 그녀는 벽에 걸린 허름한 달력을 응시했다. 눈길이 금요일이라는 글자에 멈췄다. 그날 민도현 사장이 임원들과 폐쇄회의를 진행하는 날이었다. 그녀는 그들의 말들을 직접 들을 수는 없지만 다른 방법이 있었다. 다음날 이른 새벽, 김정희는 청소 도구함 안에 오래된 미니 녹음기를 숨겨놨다. 장소는 7층 임원 회의실 앞 관엽식물 화분 안쪽. 자, 이 게임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 그녀는 작은 속삭임과 함께 도구함을 닫았다. 금요일 아침, 겨울의 해는 게으르게 떠올랐고 김정희는 공장 창고 한 구석에 몸을 숨긴 채 바깥을 주시하고 있었다. 공장 전체에 피로한 기운이 감돌고 직원들은 웅성거리는 소문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오늘 7층에서 임원들 긴급 회의 있다던데 요즘 본부 분위기 이상하잖아. 회장님은 얼굴도 안 비추고 모두가 민도현 사장의 침묵을 이상하게 여겼다. 하지만 아무도 아직 그 청소부가 그의 어머니라는 사실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김정희는 전날 밤 화분 속에 숨긴 녹음기를 생각했다. 그것이 이제 무엇을 담았을지 그녀는 자신도 두려웠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큰 건 알아야 한다는 사명감이었다. 그날 오후 작업을 마친 김정희는 퇴근하는 척하며 반대편 건물에 위치한 숙소로 향했다. 그리고 닫힌 창문 뒤에서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조용한 방 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목소리들이 흘러나왔다. 그 양반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서 다행이지. 민 사장만 따로 가르쳐서 뭐하나. 윗선 실로에는 이제 우리 쪽으로 완전히 기운 상태야. 이번 분기 보너스는 조정하면 돼. 이름 없는 사람들 명단만 바꾸면 끝이지.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권혁준 재무팀장. 그리고 옆에서 맞장구를 치는 오명자 인사관리 책임자. 숨이 턱 막혔다. 그녀는 이름들을 메모했고 그들이 주고받는 언급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한 단어에 주목했다. 프로젝트 3단계. 3단계가 시행되면 민 사장은 자연스럽게 의사결정권을 잃게 될 거야. 사인은 우리가 받는 거고 책임도 우리가 정리하면 돼. 조용하게 끝내. 조용하게. 그 단어가 유난히 차갑게 다가왔다. 그날 밤 김정희는 한 장의 도면을 꺼냈다. 오래전 자신이 설계했던 공장 배치도였다. 그녀는 빨간 펜으로 사무실 회계실 창고 그리고 7층 회의실까지 연결선들을 그었다. 그리고 나지막이 읊조렸다. 전선은 드러났다. 이제 누가 진심으로 아들을 믿는지 누가 뒤에서 칼을 갈고 있는지를 가릴 시간이다. 서울의 겨울은 건조하고 차가웠다. 그날 오전 민도현은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보고 있었다. 회장실 안은 조용했고 책상 위에는 3통의 봉투가 놓여 있었다. 하나는 감사팀에서 보낸 분기 정산 내역, 다른 하나는 인사팀의 신규 채용 리스트, 마지막은 출처를 알 수 없는 흰 봉투였다. 그는 손끝으로 흰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단 한 줄의 메모. 내부를 먼저 보세요. 출혈은 외부가 아니라 안에서 시작됩니다. 처음엔 누군가의 장난이라 생각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치 않았다. 민도현은 봉투를 손에 든 채 회의실 쪽을 바라보았다. 어쩌면 그 조용한 경고는 누군가 이 회사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뜻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시각 지하 청소 창고. 김정희는 오래된 수첩을 열고 있었다.
한쪽에는 회사 내 주요 임원들의 이름이, 다른 쪽에는 매일의 관찰 기록이 정리되어 있었다. 오명자 매주 수요일 퇴근 후 4층 자료실 10분 체류. 번역준 감사팀. 과장과 비정기 회의 3건. 장세진 업무 외적 호출 빈도 이상. 수첩을 덮은 김정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대로 두면 아이는 망한다. 내가 그 아이에게 물려준 이 회사도 함께. 그날 오후 정기 임원 회의가 열렸다. 김정희는 일부러 회의실 인근 복도에서 바닥을 쓸고 있었다. 그녀의 등 뒤 자동문이 열리며 민도연이 걸어 나왔다. 거기 잠깐. 그녀가 멈추자 민도연은 유심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전에 어디서 뵌 적 있나요? 김정희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다. 다만 조용히 대답했다. 이 회사에 오래 있었어요. 그래요. 민도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말없이 몇 초간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들어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믿는 사람을 다시 봐야 할 것 같네요. 그 말은 그녀에게도 무거운 울림이었다. 민도연의 목소리는 불안정했지만 분명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의 회장이 아니라 한 아들의 직감이었다. 그날 밤 김정희는 숙소 창가에 앉아 오래된 녹음기를 손에 들고 생각에 잠겼다. 민도연이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을까? 아니면 아직도 권력의 그림자 속에서 흔들리고 있을까? 그녀는 조용히 수첩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다. 아들이여, 너는 아직 모르겠지만 너를 위한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단다. 회사는 점점 얼어붙고 있었다. 누군가는 그걸 계절 탓이라 했고 누군가는 구조조정 소문 때문이라 했다. 하지만 김정희는 알고 있었다. 차가운 건 날씨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다. 월요일 아침, 평소보다 이른 시각, 회장실 복도 끝에 서 있던 김정희는 유난히 길게 펼쳐진 햇살에 눈을 좁혔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민도연 사장이 직접 전 직원 앞에서 내부 혁신안을 발표하는 날. 하지만 그보다 먼저 김정희가 준비한 것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7층 회의실로 향했다. 복대는 이미 몇몇 간부들이 모여서 있었고 그 중에는 장세진, 오명자, 권혁준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김정희를 스쳐 지나가며 경멸도 호기심도 아닌 무시의 시선을 던졌다. 그 순간이었다. 잠깐만요. 낮고 떨리는 남성의 목소리. 민도연이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청소복을 입은 김정희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눈빛엔 혼란이 서려 있었고 입술은 무언가를 되묻기 직전처럼 떨리고 있었다. 혹시 이름이 김정희입니까? 회의실하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김정희는 조용히 고개를 들고 말없이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엔 수많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아련함, 의심, 놀람, 그리고 무언가 뿌리 깊은 감정의 파문. 그녀는 조심스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오랜만이구나, 도연아. 민도연은 뒤로 반걸음 물러났다. 어떻게? 이 회사 네가 만들었다 생각했니? 김정희지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다. 이건 우리 가족의 피와 땀이 만든 집이야. 그런데 지금 그 집에 불이 붙었어. 복도 끝에서 누군가 속삭였다. 설마 그 청소부가 회장 어머니? 회의실 안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민도연은 눈을 감고 한숨을 내쉬었다. 왜 숨겼어요, 어머니?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네가 싸우는 방식을 보려 했어. 그리고 네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때였다. 갑자기 회의실 안 스크린이 자동으로 켜졌고 그 위엔 김정희가 녹음한 파일 중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다. 뒤에 이번 분기 보너스는 적당히 줄이고 이름 없는 사람들은 정리해. 도현이가 서명만 하면 돼. 권혁준의 목소리였다. 이어지는 오명자의 음성. 안 그래도 민 사장은 요즘 감정 기복 심하잖아요. 정신적으로 불안하단 루머도 퍼지게 하면 돼요.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멎었다. 민도연은 고개를 들어 엄마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모든 게 선명해졌다. 그가 무심코 지나쳤던 무수한 작은 흔적들, 청소부의 눈빛 수첩 마주친 순간들, 전부가 하나의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어머니, 왜 혼자 다 감당하셨어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가 혼자라고 느끼지 않게 하려고. 민도연은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자신을 믿고 있던 줄 알았던 사람들의 눈빛이 회피로 가득했고
오직 김정희만이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그는 처음으로 회장의 자리가 단지 책상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 자리는 책임이었고 사람을 지키는 곳이었다. 그날 저녁 회사는 비정상적으로 조용했다. 회의 이후 누구도 함부로 말하지 않았고 간부 회의실 복도조차 인적이 끊겼다. 민도현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왔지만 한동안 의자에 앉지 못한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이 모든 걸 엄마 혼자 감당하고 있었다고. 책상 위 한 권의 수첩이 놓여 있었다. 김정희가 직접 놓고 간 수첩이었다. 표지는 닳고 찢어졌지만 안에는 믿기 어려울 만큼 정교한 기록이 담겨 있었다. 일자별 회의 대화 요약, 인사팀장 오명자의 부당한 처분 사례, 권혁준의 회계 조작 루트, 장세진의 압박성 지시와 인권 침해 정황, 내부 직원 인터뷰 기록 익명 포함, 부당해고 및 감봉 명단 사본, 그리고 수첩 마지막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건 감시가 아니라 증명이다. 당신이 바로잡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적었다. 이 회사는 한 사람의 것이 아닌 함께 땀 흘린 모든 사람의 것이다. 민도현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 순간 그의 안에서 무언가가 정리되기 시작했다. 그는 회장의 자리에 앉았다. 이번엔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는 자로서. 그는 사내 감사팀 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지금 바로 내 사무실로 와. 그리고 이 수첩 사본 5부 복사해서 법무팀 노조 대표, 그리고 이사진에게 전달해. 그날 밤 그는 잠들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 또한 그러했다. 김정희는 여전히 낡은 숙소에서 녹음기와 수첩 종이 조각들을 다시 꺼내 정리하고 있었다. 그러다 문틈 사이로 편지 한 장이 들어왔다. 소문은 돌아. 우리가 먼저 움직인다. 당신이 내일 사무실에 들어오지 않기를 바란다. 익명의 협박장이었다. 그녀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편지를 접어 불 속에 던졌다. 그리고 조용히 서랍에서 오래된 USB 하나를 꺼냈다. 이건 단 한 번도 쓰지 않은 마지막 카드였다.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 그건 바로 3년 전 조작된 임원회의 녹취 원본. 회사의 초대 회장이던 남편의 사망사건 전후로 모였던 가장 은폐된 12분짜리 음성 파일. 민도현도 그 존재를 몰랐던 회사 역사상 가장 어두운 진실이었다. 회사의 아침은 평소보다 더 무거웠다. 직원들은 눈치를 보며 자리에 앉았고 복도에서는 웅성거림이 오히려 더 낮은 속삭임으로 번져갔다. 민도현은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는 회의실 가운데 앉지 않았다. 대신 의자를 조금 밀어 한 사람을 곁에 앉혔다. 김정희. 어머니는 평범한 회색 정장에 머리를 단정히 묶은 모습이었다. 이젠 누구도 그녀를 청소부라 부르지 않았다. 적어도 이 방 안에서는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정기회의가 아닙니다. 민도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단했다. 오늘은 우리 회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는 테이블 중앙에 작은 USB를 올려놓았다. 이 안에는 우리가 외면해온 진실이 있습니다. 스피커에서 음성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일부러 기계에 결함 남겨놨어. 사망 원인은 단순 사고로 처리하게 하면 끝이지. 회장은 그걸 몰랐고 민 사장은 아직 너무 어리니까 모르게 해야 해. 돈은요, 보험금은 이미 돌렸어. 법무 쪽도 안심시키고. 김 회장 부인? 그 사람 감당 못할 거야. 숨소리 하나 없는 회의실.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그녀가 녹음해둔 마지막 음성이 끝나자 김정희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제 남편이 사고로 떠났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를 만든 사람 중 하나로서 이제는 저 자신에게도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솔직해져야 했습니다. 이사진 중 일부가 고개를 떨구었다. 몇몇은 얼굴이 창백해졌고 오명자와 권혁준은 차마 눈을 들지 못했다. 민도현은 그들을 향해 말했다. 저는 회장이지만 결코 전능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사람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달라질 겁니다. 그는 김정희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이제 함께 회사를 지켜주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 지킬게. 사람이 먼저인 회사를. 이 이사회가 끝난 뒤 공식 발표가 전사내에 공개되었다. 민도현 회장은 향후 6개월간 모든 운영 권한을 임시로 공동설립자 김정희 고문과 공동 집행하며 인사감사와 재무조사를 독립감사단에 위임합니다. 회사 내부 포털에는
처음으로 직원 전원이 볼 수 있는 익명 제보 창구가 개설되었다. 이름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비로소 기록되기 시작한 것이다. 봄이 왔다.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희뿌였지만 회사 안엔 처음으로 진짜 빛이 들어왔다. 계단 아래 작은 휴게실엔 커튼이 새로 달렸고 식당 한켠엔 제한 게시판이 설치됐다. 그 위엔 색색의 포스트잇이 나무칩처럼 붙어 있었다. 청소 도구 창고에 작은 라디오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로비 음악이 너무 심각해요. 잔잔한 클래식으로 바꿔주세요. 매달 한 번 모든 부서가 섞여서 밥 먹는 날이 있었으면 합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모두가 움직였다. 김정희가 청소용 유니폼을 벗은 지 3주가 지나서야 사람들은 그 유니폼의 무게를 조금은 이해하기 시작했다. 민도현은 매주 한 번 이름 없는 직원들과 식사했다. 그 자리는 처음엔 어색했지만 형이라 불리는 순간부터 모두가 웃었다. 그는 어머니를 매주 일요일마다 집으로 초대했다. 식탁엔 오래된 된장찌개 냄새가 퍼졌고 김정희는 늘 식사 전 다정히 말했다. 회장님 밥 많이 드세요. 도현은 웃으며 대답하곤 했다. 엄마 회장 내려놓고 그냥 아들로 돌아가도 돼. 딸. 어느 오후 김정희는 조용히 회사 지하 보일러실을 찾았다. 그녀는 오래된 열쇠로 작은 사물함을 열고 안에 담긴 물건들을 꺼냈다. 낡은 수첩 한 권, 다르은 손수건, 송글씨로 써진 한 장의 편지, 그리고 청소부 명찰 김정희 007. 그녀는 그 물건들을 작은 상자에 넣고 조용히 뚜껑을 닫았다. 그리고 그것을 회사 전시실 창립자들의 기록이라는 공간 한켠에 올려두었다. 어느 누구도 눈물 짓지 않았지만 그 순간 지나가던 한 신입 사원이 조용히 말했다. 이거 진짜 전설이네요. 며칠 뒤 김정희는 회사의 고문직을 스스로 사임했다. 그녀는 더 이상 조직 안에서 일을 하진 않지만 누구보다도 깊게 회사 안에 남아 있었다. 한 편지의 일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가 지키고 싶었던 건 권력도 자부심도 아니었다. 그저 네가 더 늦기 전에 진실을 보기를 바랐다. 그리고 이제 너는 본다. 그 눈으로 함께 걸어가렴. 넷. 그녀가 떠난 날 회사 전관 방송에 잔잔한 음악이 흘렀다. 어떤 DJ도 없고 어떤 설명도 없는 음악. 그러나 음악이 끝날 무렵 짧은 음성 하나가 흘렀다. 여러분의 이름은 작지만 그 빛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 드림. 회사 앞 벚꽃이 피었다. 민도현은 로비창 너머로 누군가 닮은 뒷모습을 보았다. 회색 옷 단정한 걸음걸이, 한 손엔 커피 다른 손엔 봉투 하나. 그는 살짝 미소 지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엄마 잘 다녀오세요. 이 이야기를 마주한 지금 제 마음속에는 묵직한 울림이 남아있습니다. 김정희라는 이름 없는 영웅의 여정을 따라가며 우리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닌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세상을 바꾸는 진짜 용기를 보았습니다. 회사라는 하나의 세계 속에서 작고 보잘것 없다고 여겨진 사람들의 목소리가 어떻게 진실을 밝히고 변화를 이끌어내는지 그 모든 과정이 숨을 죽이게 하면서도 가슴을 데웠습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김정희는 무대에서 내려오지만 그녀의 말과 눈빛 그리고 손수건 하나는 여전히 우리 기억 속에서 가장 강한 빛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감동이라도 닿았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이 채널과 함께 다음 이야기 제2부의 시작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당신이라면 김정희처럼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회사 안의 침묵 어디서부터 깰 수 있을까요? 당신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다시 더 깊은 이야기로 만날 거예요.